용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무슨 생각하고 오셨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 여기 아무 생각 없으시다고 그랬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여기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용어 어떻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용어 시험 어떻게 본지 모르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거의 이제 진짜 모르시고 오셨구나. 보면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14페이지에 100분 동안 쓴다고 그랬었죠? 100분 동안. 근데 용어는 13문제가 나와요. 그 중에서 우리가 10문제를 고르는 문제가 이제 용어 설명이고, 얘를 1교시 해봐요. 1교시. 그러면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볼 텐데, 제가 소장님한테 서술은 몇 문제 중에 몇 문제 선택하는 거예요? 4문제 푸는 거죠? 그럼 제가 소장님한테 4문제를 물어보는 게 해피예요? 아니면 10문제 물어보는 게 해피예요? 당연히 조금 물어보는 게 해피하죠. 그래서 얘는 1교시에 10문제를 물어봐서 나를 패닉에 빠뜨리는 바로 그 교시가 바로 요 용어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지금부터 저번 주 죽어라 숙제했죠. 거의 벌금 안 내셨는데 지금 여기 어디 갔냐? 아이고 안 가져왔네. 어제 모의고사 반은 벌금 8,000원 받았어요. 네. 저기 반은 지금 숙제 내신 분이 한 분밖에 거의 다 해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번 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이번 주도 열심히 하실 거고 다음 주도 열심히 하실 거죠? 그래서 시험 때까지 쭉 가는데 죽어라 3개월 했는데 1교시에 싹 조지잖아요? 그러면 집에 딱 가고 싶어요. 영어가 엄청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1교시 또 10개나 물어봐요. 또 10개나 물어보면 약간 또 서술 같은 경우는 두루뭉실하게 적잖아요. 연약지반, 대강 적을 수가 있는데 이 용어는 딱 물어보는 콕콕 집어서 물어보기 때문에 내가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가 약간 확 구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10문제 중에 내가 시험 딱 봤는데 한 3문제밖에 몰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시험 시간 50% 이상 지나면 집에 갈 수 있어요. 50분 지나면 그때만 기다렸다가 이제 제출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또 담배 한 대 피고 이렇게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엄청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용어 설명이란 게 이미지가 어렵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 어렵다. 기숙사 용어 때문에 망한다. 나 용어만 하면 좀 부드쓰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우리가 일반 사람이 속하는 분들이잖아요. 저도 일반 사람이고. 일반 사람은 용어가 어려워요. 용어가 어려워. 그래도 그럴 것이 이제 이 자체가 그 우리 범위가 일반 토음부터 이제 총론까지 똑같은데 서술이랑 얘는 강론적으로 한 문제씩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문제씩. 그러니까 짜잘하게 쪼개놨으니까 내가 포괄적으로 쓰고 싶은데 조그맣게 쓰니까 어렵고 공부를 안 한 게 있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1교시 10문제를 첫 번째 교시 딱 타격을 주니까 3개월 동안 열심히 한 그거에 약간 그 반대급부적으로 엄청 패닉 상태가 와요. 그래서 2교시 때 막 미친 듯이 쓰다가 3교시 때 내가 점심 여기서 왜 먹나 해서 이제 그래도 이제 사모님이 도시락을 싸줬으니까 이제 도시락을 까먹고 이제 집에 가시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 받는 교시란 말이에요. 누구나 용어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용어는 어려운데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되세요. 누구 용어는 어려운데 우리가 합격하잖아요. 합격. 이 합격을 할 때 혹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용어 공부를 많이 하면 합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 공부를 많이 하면. 이거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자꾸 제가 속이니까 선생님들을 대답하시기 이제 거부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 왜냐면 아는 게 많다는 거니 용어라는 거는 아는 게 많으면 합격하는 거다. 그런데 이거는 맞는 말이거든요. 뭐 일종의 약간 대전제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실제로 합격한 사람들 주변에 있죠. 합격한 사람들.
주변 실제로 합격한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얘를 어려운 상태에서 냅둔 상태에서 그냥 합격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어렵고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나는 합격을 하는 거야. 이게 좀 애매하죠? 다시 얘기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을 하는 이거 자체는 맞아요. 근데 이쪽 길로 가면 얘가 엄청 힘든 길이에요. 엄청 힘든 길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뭐다? 이런 거 어려운데 합격을 하려는 거예요. 이런 거 어려운데. 좀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죠? 공부는 나중에 뭐 알아서 하세요. 합격만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제가 뭐라 썼냐면 처음에 딱 10문제 받아들었는데 이제 3문제 알면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떨어진 거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가면 이제 토목시험기술사 저희 학원 간증이 있는데 거기 보면 실기시 딱 봤는데 3문제 안 상태에서 써가지고 합격했어요. 3문제 정말 미친 거죠. 사실 아무리 뭐 제가 이제 뭐 의도한 거라고 하지만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이 이제 저희 학원 9개월 다닌 분인데 이기복 소장님이라고 뭐 자랑하고 이게 아니고 제가 그분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소장님 같은 느낌에 제가 그분 마지막까지 뭐라 그랬냐면 공부가 덜 돼 있어서 이거 공부 좀 더 해라, 더 하셔라. 그분이 애기 때문에 바쁘고 해서 그래서 공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3문제를 안 상태에서 합격을 해버렸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고득점으로. 영어가 180점 나왔어요. 서술은 더 높게 나오고. 180점이라는 게 평균 60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절대 이걸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용어를 열심히 해서 합격하고 용어를 해결해야 합격한다. 이제 용어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왜냐면 제가 이런 미리 드린 게 뭐냐면 이 용어 책을 보다 보면 갑자기 학구열이 솟구쳐요. 갑자기 학구열이 솟구쳐가지고 내가 진짜 이걸 열심히 공부해. 이건 약간 탁탁탁 넘어가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구열이 솟구쳐서 열심히 해보겠다 해서 얘를 팔 수가 있어요. 용어를.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용어를 절대 파면 안 된다. 용어를 파서 합격한다는 건 뭐 당연한데 그렇게 가면 진짜 오래 걸려요. 우리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어려운 상태에서 냅두고 그 상태에서 합격하는 법만 해서 합격을 하는 거죠. 이제 합격하는 법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어떻게 합격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외울 것만 외우는 거예요. 외울 것만 외우는 거야.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정의는 외워야 돼요. 정의. 예를 들어서 뭐 압성토 이렇게 나왔는데 압성토가 뭔지도 모르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받았는데 이게 뭔지 아예 자체를 모르겠어요. 감도 안 잡혀.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 쓰죠. 뭔가 감은 잡혀야지. 그러니까 정의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대표하는 시공도라든지 그림도해 요 정도까지는 공부가 돼야 돼요. 요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 공부하면 돼요. 이 정도까지. 그럼 우리가 요 100분의 14페이지 쓰려면 이게 한 문제당 10문제니까 한 문제당 1.4페이지잖아요. 한 문제당. 근데 우리 1.4페이지, 0.4페이지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못 계산하니까 우리가 한 페이지 작성하는 게 보통인 게 용어 설명입니다. 한 문제당 한 페이지 작성하는데 요 1번, 2번 적어놓고 보면 밑에 한 50%가 남아요. 50%. 그건 뭐냐? 용어를 어렵게 공부해서 합격한다는 거는 1, 2, 3, 4번을 다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공부한 대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엄청 오래 걸리거나 떨어지고 그게 아니라 요것만 외운 상태에서 여기 들어갈 3, 4번 있죠? 3, 4번. 3, 4번은 우리가 포괄적인 지식에 의해서 적어 내려갈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요 부분은 용어 설명 시간의 수업만 가지고 요거 쓰는 게 아니고 여기는 오히려 서술반 때 들었던 수업 내용에서
많이 써먹을 수가 있고 또는 모의고사 반 가서 이걸 또 확 줘진단 말이에요. 모의고사 반 가서. 그렇기 때문에 책에 이렇게 보면 1, 2, 3, 4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공부해야 될 대상이 뭐다? 1번과 2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죠? 이 자체가 요령이에요. 이 자체가. 만약에 이게 아니고 책을 읽을 때도 이렇게 읽으면 이 책이 지금 몇 페이지예요? 1500페이지가 넘죠? 이걸 한 번 다 읽는데도 힘들어요. 그렇죠? 3개월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합격은 해야 되기 때문에 1, 2번 위주로 공부를 한다. 이거 무조건 철칙입니다. 철칙. 아시겠죠? 그래서 수업도 이제 요거 위주로 나갈 거고 지금 이 정의랑 시공도 그리고 3, 4번 어떻게 잡는지 이런 거 위주로 수업을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좀 리뷰를 하자면 이게 이제 스탠다드한 방식이에요. 스탠다드한 방식인데 얘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공부 시간. 거꾸로 얘기해서 다시 얘기하면 용어를 그냥 공부를 하면 얘는 무조건 공부를 많이 한 장수생이 유리한 게 용어예요. 용어 설명은 장수생이 무조건 유리해요. 공부로 따진다면 많이 할수록 유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할 수가 없고 또 장수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금 3, 4번 쓰는 방식을 몰라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진짜 용어는 공부하는 방향이 정말 중요하니까 이제 학원에서 나가는 숙제 있죠, 숙제를 이제 다 하는 방향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깊게 하면 절대 이거는 필패예요, 필패다. 그래서 용어 이제 개론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첫 번째 이제 우리 일반 토공 처음 나가죠? 첫 번째 딱 펴보세요. 4페이지 1번 흙의 기본적 성질 이렇게 세 개 기본적 성질. 흙의 기본 성질이라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있는데 제가 이제 유인물 나와드렸죠. 유인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흙이라는 거 흙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 그거를 보는 거죠.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암에서 흙이 생겨요. 그렇죠? 암에서 흙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풍화라고 합니다. 풍화라고 하고 영어로 웨더링이라고 하죠. 그냥 풍화라고 보면 풍화가 바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처럼 생겼죠. 그렇죠? 근데 영어로 보면 뭐예요? 웨더. 그렇죠? 바람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기상작용에 의해서 암이 흙으로 풍화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암이 점점 흙으로 되는 과정을 풍화라고 하는데 풍화는 물리적인 풍화 그리고 화학적인 풍화 그리고 용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 화학적. 이 물리적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물리적이란 거 자체가 이렇게 말이 나오면 뭔가 있어 보이는데 헷갈리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고 물리적이란 거는 그쵸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걸. 그러니까 쪼개서 보는 거예요. 쪼개서 보는 거고 얘는 성질이 변하는 거고 성질이 변하는. 얘는 이제 녹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이제 풍화 작용을 거쳐서 이제 뭐 뒹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깨지면서 큰 게 조그맣게 되는 거고 화학 작용 같은 경우는 뭐 산성비 아니면 뭐 지하수 안에 있는 이제 뭐 밀입자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암이 흙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 그거를 표현해 놓은 게 요 풍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흙이 돼서 얘는 어떻게 된다? 풍화된 흙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얘는 잔류토라고 하고 풍화된 흙이 운반돼서 쌓이면은 우리가 운적토다 이렇게 운적토. 그래서 잔류토랑 운적토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잔류토랑 운적토 개념에서 이 잔류토가 심지어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사실 이거 토질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하여간 토목은 토질까지 자주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residual soil.
soil. 얘가 transported soil. 그래서 이제 운적토에는 이제 뭐 바람의 영향을 받은 이제 뭐 그리고 충적토, 빙적토, 그리고 충적토, 빙적토, 풍적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요 상세적인 거는 이제 모른다고 할지언정 운반돼서 쌓인 거, 그 자리에 쌓인 거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이게 이제 흙이 생성되는 과정이다. 흙이. 그러면 지금 여기는 안 써 있지만 물은 어떻게 되냐? 물은 어떻게 되냐? 비가 내리죠. 우리 그 토목시공교에서 관심 있는 이제 집안에 물이 공급이 되려면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짠짠짠 이렇게 내리죠. 짠짠짠 내리면 흙이 공급이 있죠. 그 공급을 통해서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고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여기를 우리가 포화층까지 내려. 포화층이란 거는 여기 수면이 있다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여긴 뭐예요? 불포화층이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이 비가 지표에 들어가가지고 불포화층을 지나 포화층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포화층은 간극이 물로 포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게? 공기가 있다는 거예요. 흙이 삼상으로 이루어진 일반 흙, 공기가 있는 흙을 지나서 어디까지 가냐? 공극이 물로 가득 차 있는 포화층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포화층까지 내려가는 거고, 요 면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지하수면이라고 부른다. 지하수면. 그리고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흙이란 거는 간극이 조그맣잖아요. 그 조그만 간극에는 우리가 아무런 힘을 가하지 않아도 간극을 통해서 일정 거리의 이동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 그러면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하수면 위까지 포화될 수도 있고,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모관 포화대라고 한다. 네. 그래서 물은 비가 돼서 불포화층을 지어서 포화층이 넘어가며, 그리고 포화층은 모세관 현상을 통해서 올라갈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예요. 기본 원리. 그럼 이제 흙의 구성. 흙의 구성에서 흙은 불연속체라고 그랬죠. 따로 떨어져 있다. 그래서 soil, water, air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결론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불연속체이기 때문에 토지 시험과 시추를 해야 된다. 직접 봐야 된다. 이거죠? 뭐라고 하는 이유가 쌓여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핵심은 뭐다? 그래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니까 시험하고 시추를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질토와 점성토계 구조가 이제 각각 2개씩 되는데, 사질토계 구조는 그냥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봉소 구조가 있어요. 달릭 구조가 있죠. 달릭 구조. 근데 물이 들어가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요 사이사이에 인터로킹 때문에 이제 뭐랑 뭐가 만나면서 공극이 생기는 봉소 구조가 됩니다. 봉소 구조. 이걸 아까 뭐라 그랬냐면 사질토에서의 뻘킹이라고 했어요. 뻘킹. 그래서 달릭 구조와 봉소 구조, 이거가 뻘킹과 관계되는 용어다. 뻘킹. 점성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상시엔 이렇게 면모 구조로 되어 있어요. 면모 구조. 면모 구조란 요 면과 모서리가 만났다 해가지고 면모 구조예요. 그래서 면과 모서리가 만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어떤 작용을 거치면 이렇게 층산 구조, 이산 구조가 되어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는. 그래서 이 점성토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점성토는 이렇게 조그마한 미립자잖아요. 조그만 미립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이 길쭉하게 생겼기 때문에 얘가 전기적으로 똑같이 대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대전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물입자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 물이 흡착돼. 그래서 전기적인 성질로서 물입자를 인력으로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무슨 물이라 하냐? 흡착수라 한다. 흡착수라 하고, 흡착수 바깥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자유수라고 하는데 이 자유수가 어디까지냐? 그럼 우리가 흡착수의 이 지금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요렇게 전기력의 범위가 요만큼, 이제 뭐 보통 거리의 제곱분의 1에 이제 비례한다고 하죠. 그래서 요만큼의 범위에 요 점토에 전기력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거는 이제 딱 달라붙어가지고 흐르지가 않고 요 바깥에 있는 물은 흘러요. 흐르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유수다 이렇게 해요. 자유수. 얘는 free water는 absorbed water 해가지고 흡착수 자유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점토 광물 입자 하나에 전기력이 미치는 그 너비를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이중층이다. 이중층. 이걸 확산 이중층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또 이 확산 이중층이 시험에 나왔죠. 더블 레이어로 해서 더블 레이어. 이 더블 레이어가 왜 시험에 나왔을까요, 이게? 이걸 그리라고? 이거 다리털 같이 생겼죠? 이걸 그리라고 시험에 냈겠어요? 확산 이중층은 왜 시험에 나왔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확산 이중층을 기점으로 뭐랑 뭐가 구분이 돼요? 네? 이 자유수, 합척수가 구분이 되죠? 이 자유수는 말 그대로 간극을 흐르는 물이에요. 간극을 흐르는 물. 간극을 흐르는 물이고 흡착수는 점토에 붙어있는 물이잖아요. 이 점토에 붙어있는 이 흡착수 요놈 때문에 우리가 점착력이라고 하는 C값, 이게 점토의 큰 특징이죠. 점토가 끈적끈적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왜 끈적끈적하냐? 물 때문인데 무슨 물 때문이냐면 흡착수 때문이에요. 흡착수. 아까 말했지만 자유수는 간극을 흐르는 물이에요. 간극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흡착수는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흘러가고, 또는 흘러가다가 이제 요 위치적인 특성에 의해서 이렇게 머물 수도 있겠죠. 흘러가는 거는 자유수. 요거는 우리가 모관수라 해가지고 그냥 가다가 멈춘 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모관에 멈춰 있다 해서. 그런데 흡착수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물 이동하지 않고 입자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약간 하나의 그 물체처럼 딱 붙어 있으려고 하는 성질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점토에서의 흡착수고 확산 이중층이고 점착력이다. 그래서 다 모르겠다. 그러면 얘를 그냥 등호로 보시면 돼요. 등호. 확산 이중층 이퀄 흡착수 이퀄 점착력. 이퀄로 보시면 그냥 무리가 없겠다. 그래서 요 확산 이중층 그리고 요 그 전기적인 대전 성질에 의해서 얘가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게 플러스된 모서리랑 만나는 게 일반적인 점토의 면모 구조예요. 근데 면모 구조인데 얘는 그럼 뭐예요? 전기적인 성질이 없어진 거죠? 왜 없어졌겠어요?
뭐가 확 훑고 씻고 지나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수가 확 씻기고 지나가든지 아니면 이제 지하수가 확 씻기고 지나가면 얘가 정기적인 성질을 잃고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얘가 강도가 좋은 거예요? 얘가 강도가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죠? 이게 뭔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강도가 좋은데 강도가 안 좋게 이상구조로 가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렇죠. 리칭이라고 하고 다시 오는 성질을 우리가 틱소트로피. 그 요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예민비라고 그러죠. 얼마나 예민한가? 예? 이 점토가 이 성질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예민한가? 이게 예민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점토에서 많이 나오는 그 물성적인 특징의 용어들입니다. 용어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넘어가시라고 개론적인 성질로 했고, 이제 책을 보세요. 책. 이제 지금부터는 책을 많이 볼 거예요. 책을 많이 볼 거고, 4페이지 보시면 흙의 기본의 성질 있죠? 얘는 우리 그 장판지에서 공부했던 이제 간극비, 간극률 쭉 있고, 뒤에 이제 수분 단위 중량 오른쪽 페이지 가가지고 단위 중량, 수분 단위 중량, 건조 단위 중량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험에 나오지 않았죠? 넘어갔다. 2번 흙의 간극비. 간극비는 우리가 E라 그래가지고 그 보이드라고 했어요. 보이드. 간극비란 정의의 두 번째 줄 밑줄 치세요. 정의 두 번째 줄. 토립자의 용적에 대한 간극 용적의 비를 말한다. 토립자의 용적에 대한 간극의 용적을 말한다. 뭐뭐 B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흙에 대한 비를 얘기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약어로 쓰면 VS분의 VV가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쓰는 방법이란 게 뭐냐면 간극비란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간극비란 하고 이렇게 이게 공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을 때는 어떻게 적냐면 이게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게 정의예요.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게 곧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아는 거는 정의를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식만 알면 된다. 그래서 밑에 간극비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만약에 이제 이걸 적어 놓는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공식 이렇게 적었잖아요. 공식 적었으면 이렇게 납둬야 될까요? 공식을? 시험장에서는? 이거 힘들게 외웠잖아요. 힘들게 외웠으니까 시험장에서는 얘를 이렇게 박스를 친다. 교재에는 박스가 안 돼 있죠?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박스를 쳐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이거는 점점 가면 갈수록 더더욱 더 느끼실 거기 때문에. 밑에 대제목 2는 삼상도, 주상도가 아니고 삼상도죠. 이게 삼상도. 그래서 이것저것 적으면 되죠. 그 밑에 이제 3번의 간극비의 성질이죠. 간극비의 성질을 해가지고 간극비가 크면 어떻게 적혀 있어요? 좋다 적혀 있어요? 나쁘게 적혀 있어요? 3번 간극비에 뭐라 적혀 있냐면 지금 성질 이렇게 적혀 있죠. 성질인데 간극비가 크면 나쁘다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간극비가 클 때의 피해 양상이라고 제목을 잡아주면 훨씬 낫겠죠. 얘는 훨씬 낫다. 이거 왜 지금 이거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지금 이거를 뭐에서 바꿨냐면 간극비의 성질이란 거에서 요렇게 바꿔서 달았죠. 바꿔서 다는 요런 개념의 별표가 10개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보통 기숙사 공부하려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 책대로 쓰면 떨어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책대로 쓰면 떨어져요. 그 맞는 얘기야. 책대로 쓰면 떨어지는데 그럼 학원에서 책대로 쓰라고 가르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책을 변형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책은 이론서예요. 이론서. 얘는 지금 답안지 양식이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얘는 지금 22줄로 안 써 있죠. 22줄로 안 써 있기 때문에 이론서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이론서고 만약에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시험장에 적을 때에는 답안지화 시켜서 적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재랑 답안지는 달라요. 답안지.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교재에 만약에 간극비의 성질이 이렇게 적혀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그대로 이제 답안지에 적어주게 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이제 우리가 시공기술사를 공부하는데 시공기술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현장에서? 네? 그 구조기술사, 토지기술사랑 구조랑 토지기술사랑 시공기술사가 있을 때 뭐가 더 돈을 많이 벌어요? 구조가 많이 벌겠죠. 구조가 어려우니까. 네? 구조 많이 벌겠죠. 그러면 그 위치적으로는 구조랑 그 시공기술사랑 위치적으로는 누가 위에요? 이거 무슨 시공이 위죠. 보통 이제 요즘은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시공이 이제 현장 소장 관리자고 사실 그 안에 전문 분야가 있는 건데 거기 이제 구조, 토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시공기술사에는 시험 문제에 구조도 나오고 토지도 나오고 측량도 나오고 다 나와요. 구조, 토지, 측량 기사 다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공기술사는 다 알아야 돼요. 얕게 다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현장 소장이 되는 것이 시공기술사라고 했을 때 간극비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간극비에 대해서 이건 그냥 이론이죠. 이 간극비가 어떻다 이렇게 설명하고 끝내버릴 거냐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 이론을 낸 사람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낸 사람도 현장에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거나 뭐 교수거나 이렇게 하단 말이에요. 왜 냈냐? 현장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싶기 때문에 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을 적더라도 밑에다가 요 안에다 같은 내용을 적더라도 대제목을 간극비가 클 때는 이거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용어다. 그래서 우리가 간극비를 딱 봤을 때에는 작게 해줘야 되는 개념이다 라고 내가 알고 있다고 어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거 아예 달라요. 이거는 내가 간극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거는 간극비를 줄여야 되겠다. 작게 해야 되겠다. 내가 개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쓰는 사람이고 이거는 그냥 간극비를 공부하는 사람이고 둘 다 책을 보고 이제 답안지를 쓰는데 다르죠. 이게 이제 용어가 이제 지금 표정이 용어 어렵다. 근데 이게 처음이라서 그렇지 이게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가면 너무 쉬워요. 왜냐면 내 맘대로 하면 되니까. 결국 이게 내 맘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책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엄청 쉬운데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책에 있는 개념을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걸 항상 고민하면 적어야 된다. 그래서 책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제목 4번에 간극비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죠? 간극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감소책을 내가 일부러 적어주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냐? 간극비가 나쁜 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수업 들은 걸 바탕으로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적었는데 답안지가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여기다 5번 적어야 될 판이에요. 5번에 뭘 적을까요? 5번에다가 뭐 적어야 돼요? 그렇게 해도 적어도 되는데 제가 저번 주에 그렇게 설명을 안 해가지고 간극비와
간극비 2와 간극률 이렇게 되죠. 간극비 2랑 n은 이것처럼 공식을 딱 적어줄 수가 있죠. 2는 1-n분의 n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그렇게 해놓고 2는 이제 압축과 압미래, 그리고 n은 이제 뭐 통수 단면 산정 시 사용한다 라고 적으면 이 대제목, 지금 요 대제목을 적은 사람은 어떤, 채점한 사람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에요, 이거는? 채점한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간극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원래 비교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알고 있을 때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거는. 그래서 요거는 요런 성질을 갖는데 다른 것과 비교해서는 이런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완벽한 거죠. 그래서 요렇게 적어주고 얘를 추가해 주는 거. 그래서 책에는 4번까지밖에 없지만 이건 수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걸 추가해 주는 요런 개념에 계속 쌓여야지만 용어가 쉽다. 용어가 쉽다. 알고 있는 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 그 다음에 공식, 그 다음에 요거 피해 양상, 감소 대책, 간극비와 간극률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이거보다 더 잘 적냐 이 말이에요. 한 페이지에다가. 어떻게 내가 채점한 사람한테 나를 이제 어필하는데 간극비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날 합격시켜달라고 어떻게 이거보다 더 어필을 하냐 이 말이에요. 엄청 잘 어필을 하는 거죠. 여기다 요거 그래서 요 대제목이라고 하는데 요 로마자를 용어는 이 대제목 잡는 어떻게 보면 노하우, 대제목 잡는 연습, 스킬 이걸로 점수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이게 요령이 아니고 원래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내용을 적어도 간극비의 성질이라고 적으면 이게 팍 죽어요. 근데 이렇게 살려서 적어주는 건 엄청 큰 역할을 한다. 이해되셨죠? 계속 앞으로 이런 얘기를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키워드 정의와 키워드를 그림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흑의 함수비. 흑의 함수비도 이제 저번에 했었죠? 넘어가고요. 넘어가세요. 4번 상대밀도라고 나왔죠? 그 상대밀도는 그 문제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00 중 10점 이렇게 나왔죠? 00년도 중반 10점짜리로 문제를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앞을 보시면 앞에는 기출문제가 아니란 뜻이에요. 앞에는 미기출 문제고 얘는 기출문제라는 뜻이에요. 상대밀도는 기출문제다. 기출문제. 기출문제가 중요할까요? 미기출문제가 중요할까요? 기출문제가 훨씬 중요하죠. 기출문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상대밀도 정의 보세요. 그래서 흑사키 현장에서 사질토의 다짐 정도 밑줄. 다짐 정도라는 거는 다짐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본다는 거죠. 다짐 정도 나타내는 수치로서 맨 끝에 느슨한 상태인지 조밀한 상태인지. 느슨과 조밀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용어 설명 8페이지예요. 용어 설명책 8페이지. 지금 보고 계신 거는 길잡이 책 같은데? 손소연이 보고 계신 길잡이 책 같아요. 용어 설명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용어 설명책. 그래서 용어 설명책 지금 8페이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밀도 밑에 구하는 식 나와 있죠? 구하는 식 얘도 마찬가지로 공식이랑 여기 있어. 상대밀도 DR 이게 2번 상대밀도 산정식하고 DR Emax-E 미니멈 Emax-E 곱하기 100 얘는 어떻게 또 산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감마 D 맥스에서 감마 D 미니멈 감마 D에서 감마 D 미니멈을 빼서 곱하기 앞에 있는 거 거꾸로 한 감마 D분의 감마 D 맥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얘를? 옴팡지게 박스를 친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상대 밀도는 식을 이렇게 두 줄로 쓰지 마세요. 지금 책에 있는 것처럼 두 줄로 쓰지 마시고 답안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활용해가지고 한 페이지 그냥 쭉 이어서 3페이지 쭉.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몇 줄 쓴 거예요? 한 줄, 두 줄, 세 줄 쓴 거죠. 세 줄 쓰고 요 밑에다가 이제 뭐 감마디 맥스, 감마디 미니멈 이런 구분 법리에 넣어주면 되겠죠. 법리. 법리 넣어주고 그 다음에 3번 뭐라 돼 있어요? 상대 밀도의 활용이죠. 활용. 이게 기술사니까 이런 활용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밀도라는 이론적인 이론을 어떻게 쓰라는 거냐, 어떻게 쓰냐. 상대 밀도는 어쩌다. 그래서 핵심이 뭐다? 4번이 결국 핵심이죠. 4번. 결국에 상대 밀도를 가지고 상대 밀도로 가는 것은 저번 주에 뭐라고 배웠냐면 상대 밀도를 가지고 다짐도를 판정할 수 있다고요. 다짐도. 그렇죠? 다짐도 판정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짐도 판정 방법. 상대 밀도라는 게. 그래서 상대 밀도가 3분의 1, 1이 기점으로 이렇게 여기는 느슨, 여긴 보통, 여기는 조밀 이렇게 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대 밀도란 문제가 나왔으니까 내가 이게 문제를 어디를 끌고 가줘야 되냐면 이거는 현장에서 흙에 분류를 하는데 우리가 써먹을 수 있고 다짐도를 판정하는데 우리가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내줘야 되는 게 결론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내려가는 게 결론내주는 거예요. 나의 방향성이고. 그래서 이거를 잘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표는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따가 뒤에 가서 다 같이 한꺼번에 암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흙의 연경도. 연경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물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는 걸 연경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안 써있지만 16년도 중반기 10점짜리로 나왔어요. 16년도 중반기 10점. 이제 이 책도 내년도에는 좀 개정을 할 거예요. 내년. 올해는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내년 시험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새 책 사셔야 돼요. 정말 싫겠죠? 그러니까 얼른 합격을 하셔라. 그래서 10년도 10점에 나왔고 밑에 연경도라고 해서 대제목 2번에 그림을 넣어주는데 무슨 그림을 넣어주냐면 장판지에 있는 아터버그 한 개 그래프를 넣어줬어요. 아터 한 개 넣어줬는데 대제목 3번에 흙이 연경도로 해가지고 수축, 소송, X관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답안지가 잘 된 답안지냐 못 된 답안지 물어봤을 때 잘 못 된 답안지예요. 잘 못 된 답안지다. 왜 그러냐? 흙의 연경도 해가지고 1번 정의 적고 2번 이제 아터버그 한 개 아터버그 리미트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줬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흙의 연경도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연경도를 물어봤는데 이 아터버그 한 개를 끌어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거를 공부할 때 뭐가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요거를 왜 우리가 왜 공부하냐? 우리가 수축 한 개가 궁금하다 그랬어요? 아니면 뭐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소성 지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을 그릴 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PI라고 해주고 LL-PL이라 한 다음에 박스를 쳐주면서 내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PI 때문에 그렸다라는 걸 정확하게 어필한 다음에 그럼 소성지수, 그러니까 소성지수에서 당연히 써줘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성토에 적합하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PI가? 그렇죠? 이걸 당연히 언급을 해줘야 되겠죠. 결국에는 소성지수 알아서 뭐 하냐면 소성지수 성토할 때 좋은 흙이냐 나쁜 흙이냐 따진다는 거잖아요. 점토가 많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그거 따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방향성이 얘는 어떻게 돼 있다? 흙의 연경도에 대해서 수축관계, 소수관계, X관계가 동등한 강도로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나쁜 답안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의도가 있어야 돼요. 의도가. 내가 답안지 쓰는 의도. 의도가 뭐냐면 현장에서 어떻게 얘를 적용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게 항상 핵심이에요. 항상 핵심.
그래서 그 방향대로 답안지를 적어주시면 되시겠다. 이 지금 엄청 제가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혀. 6번 X항계다. X항계는 미기출 문제죠. 딱 봤을 때 이제 그러면 넘어가자. 그렇죠. 아까는 저 소성지수가 중요하다고 했지. X항계 이거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자. 7번 소성지수. 얘는 시험에 나왔죠. 얘는 시험에 나왔다. 근데 얘는 그림이 틀렸죠. 그림이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되는 게 아니고 기울기에 이제 차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얘는 기울기에 차이가 있게 그려주면 되시겠고, 대제목 3번 이제 여긴 대제목 3번 소성지수와 관계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얘는 답안지를 문해가지고 이제 소성지수는 소성지수. 이거 이제 소성지수다. 소성지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적은 내용보다 더 적을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 공부한 게 이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똑같이 적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적냐면 정의는 소성지수 정의를 적어주는 거예요. 한글로. 그 다음에 요 3번을 올려서 여기다 2번을 적어. 소성지수가 뭔지 딱 정해줘야 되네. L 빼기 P를 여기다 딱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스 치고 그다음 요것과 연관되는 개념에서 3번 이 아타버거 리미트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밑에는 똑같이 적고 밑에는 PI가 10보다 작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내용을 적는데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왜냐면 소성지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소성지수에 대해서 L 빼기 P를 먼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게 2번에다가. 아시겠죠? 이쪽이 계속 사실 용어는 알고 오면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이거 쓰고 저거 쓰고 계속 돌려막기 하는 거니까 그렇다.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소성지수 밑에 보면 소성지수의 용도 이렇게 나왔죠. 용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아까 그 간극비처럼 소성지수가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고 이제 이거를 고민해서 써줄 수도 있겠죠. 시험장에서. 항상 우리가 어떤 지수가 있으면 큰지 작은지 커서 도움이 되는 건지 작아서 도움이 되는 건지 그거를 우리가 고민을 하면 되니까. 8번 토지 조사의 종류 넘어가세요. 8번 네 8번 뭐 장판 내용 잘 써있죠? 넘어갑니다. 미기출 문제고 넘어가고 9번 토지 시험의 분류. 토지 시험의 분류는 요거는 장판지 없는 건데 요거는 숙제를 해두셔야 돼요. 숙제. 요거는 거기 써두세요. 요건 숙제로 하자. 숙제로 어디까지 하냐면은 1, 2, 3, 4번까지 하는 거예요. 1, 2, 3, 4번. 제가 숙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쉬는 시간 끝나고 설명해 드릴 거예요. 1, 2, 3, 4번까지 하자. 그 다음에 10번 넘어가세요. 10번 지하탐사법. 그 기출이 아니죠? 넘어가고 11번 GPR. 드디어 이제 처음 보는 게 나왔죠? GPR이다. 이거 레이션이 아닌가 본데? 페네트레이팅이죠? 네. GPR 1. 정의의 밑줄 치세요. 뭐에 밑줄 치냐면 첫 번째 줄에 송수신기 설치해가지고 첫 번째 줄 끝에 반사되어 온 전자기파 또는 레이더. 그 다음에 끝에 영상화한다. 영상화. 그래서 키워드가 송수신기를 설치해가지고 그리고 전파나 레이더 영상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시험장에서는 사실 소장님들 어떻게 쓰시게 되냐면 이렇게 GPR하고 영어가 잔뜩 나와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다, 나쁜 문제다? 엄청 좋은 문제다. 쓰기 좋은 문제예요. 여기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키워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키워드라 하거든요. 키워드. 뭐라고 키워드가 들어있냐면은 그라운드, 땅이죠. 페네트레이팅, 관통하는 레이더다. 레이더. 그래서 지금 그라운드 내용 여기다 집어넣어 좀 줘요. 그라운드 내용. 지표에 송수신기 설치해가지고 전파 레이더 여기 있죠? 레이더를 관통시켜. 요 내용을 적어주는 거예요. 요 내용을. 그래서 영어에 있는 내용 해석해가지고 그대로 정의에다가 적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이게 사실은 별게 아니죠. 지금 이게 써주는 게. 이게 별게 아니잖아요. 별게 아닌데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처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한 스킬이다.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2번 GPR 이제 시험도죠. GPR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송수신기가 있고 안에 전파를 이제 송신한 다음에 이제 수신하는 거죠. 수신. 그래서 이게 뭐냐? 파세대 또는 이제 불연성면의 위치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 이게 지금 GPR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이제 그 정보를 얻어가지고 파세대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게 GPR이에요. GPR. 그래서 이 GPR의 용도 있죠. 용도가 이제 파세대 그리고 뭐 지하수 또 여기다 뭘 적어주냐면 여기다가 우리가 액상화가 될 집안인지 또는 우리가 싱크홀을 우리가 또 GPR로 알 수 있겠죠. 얘를 어디다 쓰냐 했을 때 요런 데 쓴다 라고 적어주면 요런 데 쓴다. 요 싱크홀 있잖아요. 이 싱크홀이라는 게 요새 이제 시험에 조금 나왔죠. 좀 나왔는데 이 싱크홀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암에서 흙이 될 때 물리적 풍화 그리고 화학적 풍화 그리고 융이 있었잖아요. 융이. 싱크홀은 그 융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인위적인 싱크홀이 있고 자연적인 싱크홀이 있어요. 자연적인 싱크홀은 말 그대로 암이 녹아서 그런 거예요. 지하수 때문에. 석회암지대가 많은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암이 녹아가지고 그 석회암 같은 게 녹아가지고 공동이 생기면서 톡삭 주저앉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저번에 라오스 댐 붕괴되는 원인이 바로 그런 거였죠. 라오스 댐 밑에 집안이 이제 화산암으로 된 집안이었는데 그게 물에 녹아가지고 밑에 공동이 생겨서 이제 붕괴가 됐다. 그게 이제 라오스 댐 붕괴 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자연적인 싱크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화강암지대가 많기 때문에 요 자연적 싱크홀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인위적인 싱크홀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싱크홀이에요. 이 인위적인 싱크홀이란 거는 그래서 무분별한 공사라든지 아니면 상하수도 간 누수 아니면 너무 많은 이제 배수공법 지하수위 저하죠. 등등의 원인으로 우리가 공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발생하는 공동이 싱크홀이다. 인위적인 싱크홀이다. 그걸 보통 우리가 싱크홀이라 합니다. 싱크홀. 이 자연적인 싱크홀이 도로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도로 함몰이라고 하게 돼요. 도로 함몰.
근데 도로 함몰이란 거는 이제 막 도로가 막 구멍이 뚫려서 밑에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좀 한 10cm 이렇게 파이는 걸 의미하죠. 파이는 거. 표면이 파이는 걸 도로 함몰이라 하는데 그것도 자연적 싱크홀의 종류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여기에는 제가 용도로 썼지만 교재에는 적용 범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적용 범위에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5번 싱크홀 적어주시면 되시고, 5번 싱크홀. 액상화 구간 이제 우리가 검토하는 거는 이제 요새 그 지질연구소 이런 데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액상화 구간도 적어주시면 되시겠고, 넘어가서 12페이지 보어링. 보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천공하는 거죠. 그래서 구멍을 뚫는 거다. 사운딩과 샘플링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보어링 넘어가시고 13번 사운딩. 사운딩 하는 것은 저항체를 매입하고 관입, 인발, 회전한 다음에 우리가 강도 정수 상정하는 거죠. 강도 정수. 그 매입한 저항체의 저항 정도를 파악해서 지반이 얼마나 이제 그 단단한지 그걸 추정한다 했어요. 그걸 이제 강도 정수다. 이걸 사운딩이라 한다. 넘어가서 14번 SPT. 이거 열심히 한 거죠. 그 다음에 NC. NC는 시험에 따로 안 나왔어요. 따로는 안 나왔다. 하지만 넘어가셔서 다음 페이지. 16번 얘는 NC의 활용법. 오른쪽 NC 수정 이 두 개는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토목시험기술에서는 건축시험기술보다 NC가 깊게 나와요. 시험이. 그래서 요 NC 활용법과 NC 수정 요거 지금 나온 연도 보시면 안 나온 지 꽤 됐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암기해 주셔야 되는 문제들이고, 근데 16번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15번, 16번, 17번을 잘 보면 이렇게 보세요. NC의 활용법, NC의 수정. 지금 셋 다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예요? NC죠? NC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 문제 요 15번의 NC는 NC에 대해서 뭘 물어보지 않고 그냥 NC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답안지에다가 NC에 대해서 아무거나 적을 수 있는 거예요. NC와 관련되는 SPT도 적을 수 있고 상대미도 적을 수 있고 또 NC 활용법도 적을 수 있고 NC 수정도 적을 수 있고 NC로 집안 이제 분류하는 거 적을 수 있고 다 적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포괄적인 문제, 포괄적이라고 한다. 포괄적인 문제다. 요 두 개는 우리가 찍힌 문제다. 찍힌 문제. 왜 찍혔냐면 NC 중에서 활용법만 적어라. NC의 수정에 대해서만 적어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적지 말고 요것만 적어라. 쓸데없는 거 적지 말고 그게 찍힌 문제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포괄적인 문제는 대제목으로 우리가 시험장에 쓸 수 있고, 찍힌 문제는 우리가 아이템으로 시험장에 답을 쓰는 거예요. 대제목은 로마자라는 거, 이건 방가로라 그랬죠. 얘는 포괄적인 문제는 대제목, 찍힌 문제는 아이템. 요거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책을 보면 16번 NC의 활용법. NC의 활용법이라고 하는 거는 보세요. 1번 정의가 있죠. 1번 정의가 있고 2번 NC로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3번 NC 활용법이 있죠. 그럼 대제목 1, 2, 3 중에 출제자가 물어본 거에 대한 본론은 1, 2, 3 중에 뭐예요? 3번이죠. 그러니까 3번을 많이 써주는 거예요. 얘는 여러 가지 대제목을 아까처럼 만들어 적어주는 게 아니고 3번을 많이 써주는 이제 방식으로 작성해야 좋은 답안이 찍힌 문제다. 근데 많이 써주는데 뭐로 써주냐면은 여기에 반가로 해가지고 반가로 1, 반가로 2 유추값 쭉 지지력 쭉 나오죠. 이게 아이템으로 적은 거예요. 아이템으로. 그러니까 NC 활용법을 물어봤는데 NC 활용법에 대한 답을 대제목 3의 아이템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템으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는 아이템으로 답을 한 거다. 아이템으로. 그럼 한 페이지 앞에 넘어가가지고 15번 보세요. 15번.
15번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답을 이렇게 썼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어필하는 거예요? 채점자님, 난 n치에 대해서 정의를 알고 상대 밀도 연관성을 알고 n치로 추정할 수 있는 항목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어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대제목을 어떻게 잡았느냐에 대해서 내가 어필하는 정도가 다른 거고 16번 같은 경우는 대제목보다 그 대제목 3번 n치 활용법 안에 있는 아이템으로 내가 정답을 어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찍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찍힌 문제. 그 답안 쓰는 방식이 달라요. 방식이. 그래서 포괄적인 문제와 찍힌 문제 개념이 있다. 라고만 알아두시고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 그 서술반 8주 용어 7주죠? 끝나고 뭐 해요? 총론? 특강하죠? 특강 때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 하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특강 날짜 있단 말이에요. 며칠인지 모르겠네. 그 특강 날짜에 무조건 오셔야 돼요. 회사가 일이 있으면 회사 일을 미루고 지금 며칠이에요? 7월 13, 7월 20일이죠? 7월 13, 7월 20일은 미리미리 날짜를 빼가지고 학원에 무조건 오셔야 돼요. 이거 안 들으면 이번 시험 말짱 꽝이에요. 10점, 20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번 시험 55점 나오고 싶으면 특강 때 알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제 17번 n값의 수정. 요 수정 n치인데 요거는 이제 대학교 때 토질력학 시간에서도 하셨었죠. 그래서 n값의 이제 그 오차를 이제 수정하는 방식이 로트 길이 이제 토질에 의한 수정, 이제 상자중에 의한 수정인데 이게 지금 기출문제 2번이나 나왔죠. 01년, 08년도. 약 7년 터울로 나왔죠. 그러면 7년 해다가 좀 해보면 지금 거의 뭐 나오기 직전이라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n값의 수정 이 공식 있잖아요. 이 공식이 죽어도 안 외워져요. 죽어도 안 외워져요. 이게 대학교 때도 안 외워지고 지금도 안 외워지고 전 못 외우겠어요. 이걸 이제 뭐 n값 수정하려면 로또사 이렇게 여기서 하고 로또사 그럼 로트 토질 상계 요거까지 외워요. 근데 식을 못 외우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포기하고 다른 문제 저는 저 같으면 이걸 포기하고 다른 문제를 했어요. 너무 안 외워지니까.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13문제 중에 3문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고민되는 거는 하지 마세요. 고민되는 거. 근데 내가 외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쌈박하게 싹 외워주시고 난 이걸 못 외워서 못 하겠어요. 저는. 알아서 하세요. 17번. 하지만 시험에 나올 땐 됐습니다. 알아서 됐다. 18번. 모래 밀도별 n값과 네오마 체각의 상관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래서 이 n값과 네오마 상관관계가 지금 뭐냐면 대제목 2번에 답이 써 있죠. 2번에 뭐냐? n값에 따라서 저 오른쪽에 메이오프 네오마 체각 그래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 결국은 우리가 이 표를 외워야 돼요. 우리가 n치, 상대밀도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어디다 활용하냐면 집안의 분류에 활용을 해요. 그렇죠? 그럼 집안의 분류하는데 집안은 항상 어떤 경우든지 5단계로 나눠요. 5단계. 보통인 경우 영어로 fair라고 해요. fair. 그리고 poor, very poor. good, very good. 이 정도 영어는 할 수 있죠. 이 정도 영어는. 저도 이 정도 영어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정도 이렇게 해서 주시면 이제 멋져요. 그래서 5단계는 항상 이렇게 된다. 나중에 이제 터널 가서도 똑같아요. 터널 가서도. 첫 번째 이제 그 사질 집안에서의 n치. 사질 집안에서 n치. 이제 사질 집안에서 n치의 기준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까 장판지 시간에 뭐 외웠어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40. 사질토는 nC가 10보 작다. 그럼 여기 푸어 베리 푸어가 연역 집안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여기가 10이에요. 10. 그래서 0에서 4, 4에서 10, 10에서 얘가
10에서 30, 얘가 30에서 50, 얘는 50 이상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다. 예, 핵심. 그러면 점토 집안의 n치, n치는 몇 이하라고요? 4 이하죠. 그래서 얘는 2에서 4, 0에서 2, 4에서 8, 8에서 15, 15 이상이다. 15 이상. 그리고 상대밀도. 상대밀도는 몇 이하가 우리가 그거예요? 그 연약 집안이에요? 네? 뭐라고요? 그걸 3분의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시험장을 자신 있게 써야 돼. 네? 3분의 1, 100 나누기 3분의 1하면 몇이에요? 33인데 우리가 35로 적습니다. 35로 적고 0에서 15, 35로 적고 3분의 2 이상이죠? 3분의 2 이상은 여기가 65가 된단 말이에요. 65에서 이제 85에서 85 이상? 그쵸? 여기가 35에서 65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35랑 65,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에 나와 있는 내부마 찰각 P값은, 이 내부마 찰각은 몇 도를 기준으로 하냐면, 아까 이제 우리가 통합 계산할 때 몇이라 그랬죠? 그거가 비슷해요. 여기다 35 이렇게 적어, 35 이렇게 적어주시고, 30에서 35, 0에서 30, 그 다음에 35에서 40, 40에서 45, 45 이상. 이렇게 돼 있죠? 네. 좋습니다. 근데 암기를 해야 돼,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 보세요. 다 책에 적혀 있는 거니까. 이걸 암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노란색은 알고 있는 거예요. 노란색은. 그렇죠? 그럼 사질토의 그 연약지방 기준이 10이죠. 요 10인데 사질토니까 여기가 4야. 사질토니까. 뭔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요 4랑 1이 있잖아요. 4에서 1을 빼면 3이고 4에서 1을 더하면 5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없다 쳐봐요. 그럼 4에서 1을 더한 게 50이 여긴가? 50하고 여기 30 이렇게 적을 수는 없겠죠? 사람인 이상 50, 30 거꾸로 적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30, 50이다. 됐죠? 이 점토는 어쨌든 사이토보다 좀 작은 거잖아요. 작은 거기 때문에 여기가 4고 여기 절반으로 나뉘는 거예요. 절반. 그리고 4 곱하기 2는 뭐예요? 8? 8 곱하기 2는 뭐예요? 뭐라고요? 15라고 해야죠. 8 곱하기 8 곱하기는 15다. 됐어요? 이 상대밀도는 요 35랑 65를 기준으로 잡고 이 구간을 적어주시면 돼요. 구간을.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요 숫자랑 이게 생각이 안 나잖아요. 이걸. 네? 그럼 이렇게 지금 숫자가 많은데 여기가 만약에 10으로 적든 여기가 80으로 적든 사실 눈에 안 띄어요. 그렇죠? 그건 알아서 하시라 이 말이죠. 상대밀도는 요 두 개를 알기 때문에 요 세 개 정도는 커버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오마 찰각은 여기까지 적었으니까 아까 그 30도를 생각해서 여기 35를 적든지 요 35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여기 35를 적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요 30도 여기 있죠? 그 다음에 5씩 커지는 거예요. 5 이렇게 5 이렇게. 뭐 엄청난 수열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를 암기하시는데 뭐 특별한 그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써보면 외워져요. 지금 이것보다 아까 장판지 시험 그 외우신 게 훨씬 대단한 거야. 장판지를 아까 어떻게 외웠어요? 집에서 한 번씩 쓰면서 외웠잖아요. 얘도 이렇게 몇 번 써보면 그냥 외워요. 별게 아니야. 그래서 이 수치 외워가지고 시험장에 활용하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n치, 상대밀도, 네오마 찰각 전부 다 그러면 구해준 다음에 답안지가 어떻게 되냐 목표가 우리가 이걸 분류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산정하는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표를 이걸로 빡 넣어주면 되겠죠. 빡.
근데 만약에 상대 밀도를 물어봤어요. 상대 밀도 물어봤는데 이 표를 넣어주면 돼요, 안 돼요? 네? 왜 안 돼요? 돼요? 되긴 되는데 상대 밀도를 물어봤으면 상대 밀도가 이 앞에 와줘야 돼요. 상대 밀도가. 그죠? 순서는 바꿔줘야 돼. 아까도 얘기했죠? 순서 바꿔줘야 돼. 네이버 책을 물어보면 이걸 앞으로 꺼내주는 거예요. 나머지 뒤는 부가적인 거니까. 항상 중요한 걸 앞에 적고 안 중요한 건 뒤에 서브로 깔아줘서 나의 그 지식을 자랑한다. 그런 개념으로 항상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건 적어주고 내가 추가로 하는 건 자랑하는 거. 이렇게. 엄청 피곤하신 것 같은데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이어서 할게요.